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회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한국외대 김민정입니다. 유엔은 1975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사회 여성의 현실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를 1985년부터 제정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 여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서 2021년 현재 우리는 37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크 콘서트는 우리나라 여성 스포츠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한국체육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체육학회 여성스포츠위원회가 주최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녹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회장님의 교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김도균 회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국체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크 콘서트에 이렇게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당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골기한 날을 기리기 위해 1975년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유엔의 여성기구 유엔 여성은 올해의 국제 여성의 날 주제로 여성 지도자, 코로나19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육계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서 여성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에 비해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체육계가 하나의 힘을 모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여성의 힘,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여성체육과 인권 향상을 위한 값진 고견을 부탁드리며 토크쇼를 준비해 주신 여성스포츠위원회 신정희 위원장님과 사무국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스포츠와 여성 인권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사를 해주신 김도균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축사 순서입니다. 축사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현재 이사장님, 그리고 유승민 IOC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입니다. 먼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힘,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마라라는 주제의 여성체육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의미 있는 주제와 세심한 준비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도균 회장님, 신정희 위원장님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한국 여성체육은 불리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항상 새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이화학당이 최초로 여성 체조를 도입한 지 130여 년, 대한민국은 역대 올림픽 금메달의 42%를 여성이 획득하는 여성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생활체육 분야는
더욱 고무적입니다. 여성 생활체육 참여율은 2년 연속 남성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 증가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에 힘입은 결실입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존재합니다. 체육계의 유리천장, 폭력, 지도자 의식 부재, 그릇된 관행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열고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개신 창내의 정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성 체육의 현 주소를 분석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한국체육학회 임원 및 회원, 체육가족 여러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크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체육학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외치며 시작되어 현재까지 양성평등을 향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수반되어 왔습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체육가족 여러분께서는 여성체육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기탄 없이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천명하는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에 힘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도균 한국체육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OC원 유승민입니다. 먼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개최된 기념 토크쇼의 주최를 맡아주신 한국체육학회 여성스포츠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김도균 회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기여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필드에서도 많은 참여와 정말 여성의 비중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IOC 그리고 올림픽 무브먼트에서도 여성의 어떤 참여와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에서는 남녀 참가자의 수를 동등하게 하면서 정말 양성 평등이라는 가치를 정말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 필드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런 활동과 어떤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강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대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생기고, 특히 이번 토크쇼를 기념으로 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더욱더 스포츠 필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개최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뜻깊은 행사,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 여성들이 많은 활약을 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여성의 힘,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마라입니다. 37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2021년 현재
한국의 여성체육계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여성의 주의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아울러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 활동의 제약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여성 스포츠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선수들의 성평등까지 다양한 내용의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5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이신 덕성여대 남윤신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성여대 남윤신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사무총장이신 박주희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박재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현입니다. 충남대학교 남상우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전 스키 선수였던 서정아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아라고 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영국의 러프버러 대학교의 스포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로 계시는 엘리자벳 아기로 마놀리 교수님께서 영상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상 제작에 협조해 주신 닥터 마놀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톡 콘서트는 토론자분들께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토론자분들과 함께 그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닥터 마놀리의 영상 발표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Well, hello everybody. First of all,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here. It's a pity I couldn't physically be there, but I'm sure the discussions are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and maybe something that we can later find out how it went. My name is Dr. Elisabeth Manoli. I am originally Greek, but I am based in the UK. I am an associate professor here in Loughborough University, and I am myself a woman who has worked in sport for many years. I had a career as a sport marketeer in predominantly the football industry before joining academia, but I've been in academia for the past years now of my life while still maintaining a bit of a role in the industry. I'm still the independent director for marketing and commercial for the British Handball Association. So based on the topic today, I was told to look at the role of women in sport. And the role of women in sport is just so vast that it is really difficult to narrow it down. So if we really want to start focusing on what role women can have or what do they have currently, we of course have to look at the athletes who are doing exceptionally well in a number of sports. And then we have to see how they're perceived as well. So if we look at the Women's Football Cup that we had a few years ago, we saw that they are indeed doing amazingly well, but they're also attracting th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audience, and they're attracting the interest of sponsors, and they're attracting the interest of a number of very important people. So in a way, we're only seeing where the future of women's sports will be. But of course, women in sports, they haven't been there only as athletes. Women have a key role to play in the management, the administration of the sport. And so far we have seen that women hold various positions, from, again, executive level positions where we see a number of female executives in the press and PR areas of a number of sport organizations, to more organizational sides. So we see a lot of logistics, female involvement. And then, of course, we do see women placed in important leadership positions. Now, of course, these numbers are going up now, and they weren't there before, but these numbers are going up for a reason. So we now have a female president of an international sport governing body, the Netball Association, and we have seen females holding serious roles of great importance in a number of other sports, both internationally and nationally. And of course, on a national scale, we have wider disparity, because some countries have embraced this idea and have promoted female executives earlier than others. It is a socio-cultural element that is associated
with the role that women can and do play in sport. But even in countries where historically women haven't been represented in those type of positions, we have seen that the numbers are increasingly going up. So I think it's a safe estimation to make that in a few years' time, if we're having this discussion, and hopefully in person next year or in a couple of years' time, we will be talking about a sport ecosystem that has embraced women in leadership administration positions more than we have seen so far. We do see it even in the most male-dominated sports in the world, such as football, where in the highest ranks of the governing bodies, like FIFA, women are now included in more committees and are representing men's sports. They're involved in men's sports and they're doing a great job at it. Now, if you ask why this is happening, one could argue that this is a change of our times, the fact that we are moving along and we're just embracing the full available workforce, right? But it's not the only reason. Now, research suggests that having a multinational, multicultural, and both sexes involved in the leadership of an organization actually improves productivity. In terms of the role that women have to play, having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in some organizations have proven to be useful for the organization themselves. And I think that this is where we need to understand that our changes that we implement in the future of the world can actually make it better. In the future of the sport ecosystem, having a more inclusive ecosystem, one that accepts, embraces, and promotes candidates that before might have not been included, promoted, etc., might actually make our sport better. It might make it more productive. It might make it something different because new individuals bring new ideas and new perspectives, and all these can actually help improve the sport. And I think that this is how it should be viewed. Overall, the role of women and the role of diversity.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again, we are all diverse. Diversity is not really a term that we should be using because we are all different from each other. What we should be using, what we should be aiming for is inclusivity. So being inclusive, having everybody involved, not only in some small administrative tasks, but throughout the whole ecosystem of sport, can allow us to actually make the sport better. Now, allow me to just add that in the academic side, the academic world, we have seen some amazing female academics being promoted over the years, and their work has been renowned and is still being cited as some of the best work done. So I think there's a lot to see on any side of the spectrum of the sport ecosystem, and I really hope that we can continue this discussion over the coming years, hopefully in person, because we will see things changing, and it's up to us to make them change faster and for things to get better.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and enjoy the event. Bye. 네, 닥터 마놀리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스포츠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면 선수뿐만 아니라 경영과 행정, 그리고 언론과 홍보까지 많은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참여도와 여성 지도자의 비중에 따라서 많은 경험치가 길러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인용하시며 다양한 국가, 다양한 문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포함된 지도자들로 구성된 기관의 경우 생산성이 훨씬 좋고 여성들이 지도자 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닥터 마놀리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스포츠계에서도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닥터 마놀리의 영상 속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남윤신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윤신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여성 스포츠계의 정책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하신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세계 여성의 날에 바라본 한국의 여성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회자님 그렇게 저를 소개해 주시니까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여성체육위원회가 이러한 토크 콘서트를 주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전해 왔구나 하고 제 자신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의 날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여성 체육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성 체육 정책을 논할 때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우리는 앞으로 여성 체육을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될지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 과거 시대를 살펴보면요.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는 그 무희 또 춤 이런 것들이 여성 체육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조선시대는 유교관이 굉장히 확립되고 남전여비 사상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체육활동은 굉장히 제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뿐만 아니라 무예를 천시하는 숙문 천무 사상으로 몸을 움직이는 무술이지만 그런 몸을 움직이는 신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천하게 여겼던 시대고, 남전여비 사상으로 여성의 신체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근해나 널뛰기나 이런 투어라든가 이런 놀이 형태의 문화는 일반인이나 하층인들이 했었고요. 양반이라든가 이런 귀족 문화에서는 신체 활동이 극히 제한됐다. 특히 여성의 체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여성 체육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개화기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문명이 선교사들이 서구 문물을 들어와서 여성들의 이화학당서부터 시작되는 여성 신교육의 체조를 교과목으로 들어오면서 여성 체육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화학당을 비롯한 정신, 숙명 여러 여학교들이 체육의 여학생들의 운동회를 열고 체육 활동을 하면서 여성 체육이 우리나라 근대식 여성 체육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선 체육회 생기면서 여성 체육 장려회가 생겨서 여성 체육이 발전을 하고 여성 체육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체육회, 여성체육 장려회, 또 대한체육회 산하에 여성체육진흥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여성체육들이 발전을 했고, 또 전문체육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런던 올림픽에 나가서 이화여고의 박봉식 선수가 육상 투포환에 참여를 했습니다. 투포환에 여성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 참여했다는 것, 굉장히 큰 정말 센세이션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성 체육이 이제 개화기서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쭉 전문 체육을 비롯해서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속에 여성들의 체육이 이제 발전해 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2019년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를 보면 한 60.12% 정도가 생활체육 참여율이 되고요. 여성도 비슷한 체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다소 연령대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 참여율보다 다소 뒤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제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들은 왜 여성이고 남성이고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시간이 없어서인데요. 시간이 없어서가 1위입니다. 근데 여성은 경제적인 부담도 생활체육 참여에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까지 우리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어 내려왔던 그 여성 체육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요인도 있었고, 예, 장애 요인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여학생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또 여기 계시는 그 남상우 교수님께서 예, 스포츠 비전 2030을 또 기초하셨지만, 현재는 여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그닥 많지는 않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의 얘기를 같이 토론하면서요, 우리가 여성 체육의 장애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토론을 통해서 같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약의 도입부터 여성체육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에 있어서의 장애 요인들,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책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옆에 계신 우리 남상우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스포츠 정책과학원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제 옆에 계신 이제 남윤신 교수님께서 이제 2030 스포츠 비전을 제가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과학원에서 모든 연구위원들이 같이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뭐 했을 뿐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그 정책적 배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여성 체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있었던 남성 중심으로 갖춰져 왔던 인프라에 먼저 선 배정하고 후 배수는 이제 밀려나는 지금 형국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다 보면은 여성 장애인들은 거의 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저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체육 재정의 어떤 구조부터 일단 바꿔야지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는 좀 이따 뭐 자세하게 또 얘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정책적 수립의 저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토론자분들께서도 동감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옆에 계시는 박주희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요즘에 한참 그 국제적인 여성 스포츠를 위해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남윤신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대한민국 여성 체육의 어떤 발전의 역사부터 잘 들었는데, 아직 장애 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지금 여성 체육이 발전의 장애 요인 중에 가장 그 큰 것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라든가 우리 서정아 선수도 계시지만 아마 스키 선수들 여성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남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가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제가 여기 포럼에 참여하기 전에 스포츠 정책 과학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들은 따끈따끈한 발표가 여성 선수는 남성 선수보다 2020년 그 체육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 월급이 400만 원, 선수는 연봉이 400만 원 정도 적고요. 지도자의 같은 경우도 남성이 여성보다 연봉이 500만 원 정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봉급에 있어서도 월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나 지도자나 행정가나 전문가나 이러한 그 심각한 그 수혜 불균형, 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성 체육이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 체육이 저조하다고 많은 그 안을 내놓고 여성 체육 활성화 뭐 5대 중점 과제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정말 좀 더 많은 프로그램, 여성에게 맞는 프로그램, 또 유아나 이런 그 타가 시설이 함께 딸린
우리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시설, 지도자 이런 것들이 같이 뒷받침이 되면 조금 더 현재보다 여성 체육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희준 교수님께서 장애 요인 중에 하나를 스포츠계의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주희 사무총장님, 지금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저희 젠더 이퀄리티라고 라는 용어는 모든 분야에 매우 중요하고 트렌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평등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먼저 좀 살펴봤거든요. 사회적이나 법률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성별의 차별 없이 대우하고 또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는 것, 즉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국제 스포츠의 중심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요. 남성과 여성의 평등함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녀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계층 및 모든 구조에서 여성 스포츠의 증진을 장려하고 지지한다라고 올림픽 헌장 제2조 8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0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모리요시로 전 회장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지난달 12일 공식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이는 아직도 사실 일부 남아있는 스포츠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해서 참 씁쓸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도쿄올림픽을 이끌 신임 회장으로 하시모토 세이코 여성 올림피언이 선임이 또 새로 되었고요. 또 조직위원회가 여성 이사 비율을 기존에 내세웠던 목표보다 높은 42%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하였다고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20 도쿄올림픽은 마르카 다하요 일본 올림픽 장관 그리고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지사와 함께 여인 천하가 움직이는 올림픽이 되었다는 참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에서 여성 스포츠의 비중 및 지위가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건 사실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가 사실 10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각계에서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이제서야 국제 스포츠에서 여성의 참여 권리 확대 그리고 위상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IOC는 과거 남성 중심의 어떤 권리 구조와 여성 스포츠 홀대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현재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에서 여성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주체이고 특히 올림픽 아젠다 2020 IOC 젠더 이퀄리티 리뷰 프로젝트라는 각종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들을 발표하면서 최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에 채택된 저희 올림픽 아젠다 2020에서는 올림픽 대회에서 여성 참여율을 50%로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연맹들과 협력하고 또 더 많은 여성들이 올림픽 대회에 참여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사실 최초로 여성이 참가한 대회는 제2회 파리 올림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한 99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고 여성 선수는 한 22명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 여성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최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40.3%, 또 26 리우 올림픽에서는 45.2%, 그리고 마침내 올해 해체 예정인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49%로서 최초의 양성평등 올림픽이 될 예정입니다. 올림픽에서 여성 비율의 비중이 좀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여성의 참여도입니다. 즉 국제 스포츠 여성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여성 참여 역사가 100년을 넘었는데요. 1990년에 돼서야 처음으로 IOC 집행위원 여성이 선출이 됐고 또 1997년도에서야 최초의 IOC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특히 또 2016년에 IOC에서는 2020년까지 올림픽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 대한체육체를 비롯한 각종 NOC와 국제연맹에게 2020년까지는 여성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비율을 30%까지 늘리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노력하도록 당부하는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IOC에서 공식적으로 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성 IOC 위원 비율은 37.5%, 또 IOC 집행위원회 여성 대표 비율은 33.3%, 그리고 IOC 분과위원회 여성위원회 비율은 48.8%, 마지막으로 IOC의 그 행정사무국의 여성 직원 비율은 53%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국제 스포츠에서 또 교육도 강조하고 있고요. 각 연맹에서 의사결정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들을 강조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에 또 IOC 여성 스포츠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1995년에 설치되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고 그 결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또 IOC의 젠더 이퀄리티 리뷰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IOC 여성분과위원회와 또 선수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2013년 3월에 정식으로 출범을 하였고요. 각 영역별로 5개 영역과 25개 권고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IOC는 올림픽은 남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남성 중심의 전유물이라는 과거를 탈피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여 스포츠를 통한 어떤 성평등을 이뤄내고자 노력하고 또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우리 역시 남녀 성별의 차별이 없이 진정한 스포츠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국내 스포츠의 다양한 방면의 노력으로 인해서 여성이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스포츠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성의 참여 권리 확대 그리고 양성평등 올림픽, 특히 IOC 위원회에 있어서 여성위원회의 비율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아 선수는 예전에 그 전 국가대표 스키 선수 하실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박주희 사무총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되게 여성 스포츠가 발전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IOC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특히 IOC 젠더 이퀄리티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여성 종목과 남성 종목의 차별 같은 걸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루지 종목을 보면 그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보통 흔히 스켈레톤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스켈레톤도 있고 이제 누워서 타는 게 루지예요. 근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자 스타트대와 남자 스타트대가 달라요. 근데 그 이유가 여자가 더 빠른 스피드를 가거나 더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면 더 위험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게 맞는지, 그런 게 오히려 여성은 뭐 약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남성이 더 강하다는 차별의식을 더 고착화시키는 건 아닌지라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이제 여성 참여율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성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도 같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수생활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또 남미준 교수님 혹시 발표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예, 박주희 박사님은 이제 도핑 전문가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박주희 박사님께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이 현장에서 도핑 전문위원으로 도핑을 했을 때 남성 위원과 여성 선수와 남성 선수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박주희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박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올림픽에 참여한 것은 남성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었죠. 남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올림픽이었단 말이에요.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런 IOC가 정말 여성위원회 39.5%를 여성위원으로 하고, 또 선수들이 50%까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특히 도쿄올림픽의 여인천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KOC는 어떤가? 저도 대한체육회 이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성의 비율이 30% 안 되거든요. 많이 애를 써서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어디를 가나 여성들이 굉장히 좀 숫자가 적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린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요. 그런 도핑 문제라든가 그거와 함께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세계 여성 체육
체육계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 제 의견이 아닌 우리 박 박사님은 전문가로서 여성 체육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얼마만큼 또 변화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는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아까 도핑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도핑 같은 경우에는 와다라는 국제 세계 도핑 방지 기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남녀의 어떤 차별이나 어떤 규정에 대한 것들은 따로 특별하게 차별이 있진 않고요. 다만 이제 선수들의 도핑의 어떤 것들을 봤을 때는 종목에 따라 특성이 다른 거지 남녀에 따라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남녀라서 다른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는 종목에 대한 특성에 대한 언급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가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가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 여성 스포츠의 단계에서 어느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스포츠가 이제 배제되었던 시기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참하고 또 공평한 지위를 부여받고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런 남녀의 성별을 넘어서 진정한 어떤 스포츠로 발전하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어떤 이런 것들로 발전된다라고 정의를 내린 그 교수님이 나신 정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동참해서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IOC에서 많은 어떤 50%, 30%의 어떤 수치에 일하는 이런 것들도 대변을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스포츠의 경우에는 사실 올림픽에 참여하거나 어떤 메달 획득으로 대변되는 어떤 여성 스포츠의 경기력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성과가 엄청 나잖아요. 대한민국 여성 스포츠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권 또는 각 분야 뭐 심판도 있고 오피셜들도 있고 다른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그 여성 참여율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IOC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30%, 뭐 50% 이런 비율을 넘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어떤 이런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참여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여성 체육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어떠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박지원 교수님께서는 체육계의 측정평가 부분에 굉장히 전문가이신데요.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여성 스포츠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 추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여성 정책에 대해서 뭐 크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여성 스포츠에 대해서도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일부 이제 조금 이전에 언급이 됐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개선을 하고 좀 이제 주목을 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여성 스포츠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성 스포츠가 어떤 지위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이제 데이터로 훑어봤습니다. 먼저 인식이 어떤 트렌드로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신문 기사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신문 기사들을 크게 그 10년 단위로 잘라서 2000년도의 신문 기사에서 여성 스포츠를 키워드로 했을 때 연관되어서 언급되는 단어들 그리고 2010년도의 단어들 그리고 2020년도의 단어들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키워드가 여성 스포츠하고 연결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키워드가 올림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브랜드였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백화점, 디자이너 뭐 이런 단어들이
2000년도에는 많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 신문기사들을 분석을 해서 키워드 여성 스포츠와 연결해서 언급되는 키워드들을 보니 이제 여성 스포츠 김연아 선수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축구, 농구, 골프 이런 이제 특정 종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기사들을 훑어보면 약간 이제 경고하는 워닝과 관련한 이런 키워드들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예능 그리고 언니 뭐 노는 언니 이런 프로그램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세리 선수가 은퇴한 지 한참 되어서 다시 언급이 되고 방송 뭐 이런 용어들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서 여성 스포츠의 인식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한 2000년도만 하더라도 여성 선수의 메달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패션, 뷰티와 관련한 이 연결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2010년도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선수들의 경기력, 실력과 관련한 언급과 어떤 경기 종목이죠. 그 영역에서의 여성 스포츠인의 전문성이 조금 이제 강조가 되었던 것 같고 2020년대에 지금 언급되는 것은 이제 여성 선수 인권과 관련된 키워드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예능 이제 발랄함, 자유로움 뭐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그로 변화되는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스포츠 지위를 좀 검토해 보려고 역대 올림픽에 출전한 그 선수들을 다 자료를 수집을 했었는데요. 전체 아테네 올림픽 그러니까 1896년부터 2018년 평창 올림픽까지 출전한 선수의 수가 27만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출전한 수가 박주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는 이제 이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 선수들이 한 72% 그리고 여성 선수들이 27%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전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 선수들이 66.8% 그리고요. 여자 선수들이 33.4%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출전한 선수들의 약 70여 %가 남자 선수, 한국 선수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출전한 선수들 중에 한국 선수들 중에 메달을 획득한 사람 여성 스포츠인의 비율을 보면 46%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출전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적은 수의 숫자가 출전을 하였음에도 이제 성과는 상당히 남성보다는 많았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언급이 되어 오긴 했지만 여성 지도자의 비율을 지금 3월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좀 찾아봤더니 초등학교 지도자가 지금 현재 23%가 여성 지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갈수록 점점 여성 지도자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약 18.6% 정도가 되고 고등학교에서의 여성 지도자들은 13.3% 그리고 이제 대학은 약 10.6% 정도로 초등학교에 23% 있는 것이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여성 지도자들의 비율은 약 10%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욱이 재밌는 것은 아까 이제 그 IOC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약 39%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 단체에서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봤더니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임원 36명 중에 36명 중에 7명이 여성이고요. 그 19.4%에 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18.2% 정도,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경기도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비율이 낮은데 12.2%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경기 단체 중에서 대한 핸드볼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1% 정도가 여성의 비율이다. 그래서 대한 체육회 임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도 문체부에서 그 이제 성인 관리를 조금 하니까 그나마 한 그 2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다른 경기 단체 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점점 현장으로 갈수록 이제 이 여성 임원의 비율은 그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성이 임원이 비율이 많고 적음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지금 이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이 데이터로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빅데이터로 보니까 또 확연하게 저희 여성의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울러서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메달리스트에 있어서 수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100% 중에 46%가 여성 메달리스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가슴 한구석이 살짝 아픈 그러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서정화 선수께서는 예전에 전 국가대표 선수 하실 때 실제로 대회도 나가보셨고 여러 가지 남성과 여성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치러보셨을 텐데요. 지금 박재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어떠셨는지, 현장에서 느끼는 거라든가 결과라든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메달 종목이 그나마 46%로 많이 그래도 여성이 따온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스포츠에 대해 여성 차별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지만 이제 남성 출전 선수가 훨씬 많고 그럼에도 여성 출전 선수는 적음에도 메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여성이 이제 인기 종목과 메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비인기 종목이나 종목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훨씬 더 여성 차별이 극대화되지 않았나라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뭐 프리스타일 스키라는 비인기 종목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나 이제 후원을 받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남성,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결정권자가 남성이 되면 남성 선수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여성 선수가 스포츠에 참여하는 제약 요소들도 더 많아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OC는 그래도 30%, 40%까지 올라가는 그런 임원 비율도 한국은 아직 이제 말씀하신 19.4%, 특히 경기 단체 뭐 대한 핸드볼 협회는 11%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많은 편 아닌가요? 다른 종목들보다. 네. 그래서 네, 국가대표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그 협회 종목 단체의 결정권에 따라서 이제 선수 비율도 정해지고 어떤 팀 내에서 지도자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치 감독뿐만 아니라 뭐 트레이너 아니면 뭐 의무 트레이너 등등 되게 선수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결정권자가 이제 남성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는 되게 이제 순차적으로 여성 선수에게 되게 불이익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제 여성 엘리트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종목 단체에서는 사실 지금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같이 전문 체육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활체육에서의 여성 참여도 되게 뭐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선수 선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의 어떤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박지원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단체 임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성 스포츠 지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편중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옆에 계시는 남상호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자꾸 남상호 교수님께 여쭤봐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정책과학원은 나왔고요. 저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정책들을 다루셨던 분들이 이제 아직도 계시고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과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더 본질적으로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그럼 왜 아니 스포츠가 남자에게 더 적합한데 왜 여성에게 이걸 자원을 할당해야 돼? 라고 이제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술자리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노골적인 그런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저희 정당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여성에게 스포츠가 필요하냐? 여성이 스포츠를 하면 더 여성성이 해쳐지고 뭐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더 궁금한 건 이제 어쨌든 간에 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떤 그런 스포츠의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여성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 스포츠를 이제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구호적인 목표로 주로 이제 정책들이 세워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고, 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몇 % 달성한다라거나 그런 지침이나 과제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 현장에서 아까 핸드볼 협회 같은 경우에 11.1%의 여성 임원 비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현장의 또 내용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 임원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없는 것 그러니까 한참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애들 키우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현장에서는 여성 임원이 필요한데 정작 이제 사람이 부족한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책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하셨던 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들 사실 평가를 할 때 경평을 할 때 이 여성 임원 비율을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이거 못 채우면 니네 점수 깎여 이거. 사실 체육단체들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좀 방향으로의 변경도 사실 남성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다른 분들한테 되게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정책을 펼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로의 장막 뒤에 숨어서 내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생각해 보라라고 저는 주문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여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제 딸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체육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러한 제도적인 방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역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여자에게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30% 몇십 프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초등학교에 여성의 비율을 높여라. 얘기한 적 들어봤냐? 남자 선생님들이 몇 프로다. 간호원 협회, 간호사 협회 이런데 여성의 비율을 높여라. 이런 얘기 들어봤냐? 남성 간호사의 비율이 몇 %냐 이러지. 지위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존해줘야지 된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간임은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 스포츠의 기본 권리입니다. 이런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될 스포츠의 권리를 여성이기 때문에 많이 누리지 못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는다 그럴까요? 박해까지 그런 단어가 좀 적절한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체육인들 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지원이 갈 때 이럴 때에 여성이 누려야 될 그런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여성 체육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레벨이 정말 이퀄리티가 될 때까지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분 말씀 그리고 우리 서정아 선수까지의 말씀을 조금 조합해 보면 제도적인 보완과 과제나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박재훈 교수님 말씀 중에 여성임원의 부재라는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여성임원의 부재라는 것은 사실은 경력 단절이라든가 또 여성 체육 활동의 제약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남상우 교수님께서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의 체육 활동 및 제약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나와갖고 뭐 쟤 누구야? 약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상우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여성 스포츠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남윤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 정책에서 여성의 부재 현상은 상당히 좀 도드라집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게 좀 제도적인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원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체육 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관심사를 많이 좀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심사가 여성 체육에게는 많이 없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쪽으로는 엘리트 체육에서의 금메달에 좀 관심이 좀 있지. 그런 어떤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 정책의 문제를 잘 보면 굉장히 이 좀 두루뭉술하게 덩어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중학생, 그러니까 중학생, 여학생,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어떤 스포츠 경험과 70대 여성 노인의 스포츠 경험은 질적으로 다른데 이거를 각 개별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안 하고 상당히 좀 덩어리로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설 같은 거, 시설 많이 지면 좋지.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하나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오른손잡이가 주류인 사회에서는 오른손잡이에 맞춰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고 인식도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가 기본적으로 남성들에게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 미신들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심사,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 자원의 1순위 배분이 남성 스포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남녀공학에서 2006년도인가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거의 못 뛰어요. 남학생들은 근데 막 축구하고 막 땀 흘리고 와갖고 그냥 화장실 들어가고 우통 벗고서 막 등목하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여학생들한테 물어봤죠. 니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못생겨지고 몸 더러워진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왔길래 샤워실하고 탈의실 이런 것들도 좀 해달라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의 그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인식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 대충 뭐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주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좀 바꿔나갈까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애주기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이 생애주기성이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이 뭉텅이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애주기를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대표적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별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옆에 남윤신 교수님께서 2011년도에 썼던 논문에서는 여성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 유청소년과 그리고 이제 임신, 출산기, 그리고 이제 노년기로 넘어가는
요런 이제 또 분류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책을 할 때는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죠. 그리고 아동, 그러니까 그 이제 6세부터 12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소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그리고 이제 13세부터 19세까지가 청소년, 20세부터 29세까지가 청년, 그리고 성인기, 노인기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성인기는 다시 장년기와 중년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6군 분야로 이제 나누는데, 자, 각각의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좀 제약사항들이 좀 독특해요. 영유아, 여학생들, 여아들의 영유아의 제약사항은 뭐냐면, 일단 이 나이 때는 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자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남녀 차별적인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은 여학생에게는 야, 축구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학년기로 넘어오면요, 학년기에서는 어떠한 게 있냐면, 뭐 대표적인 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의 시선, 특히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남학생은 이 남성성이 막 증가를 해요. 반면에 여학생은 여성성이 확 증가를 합니다. 이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신체 활동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남자들은 남성성이 증가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과시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신체 활동과 연관이 돼요. 근데 반대로 여성은 그런 여성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던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자꾸 보존하려고 신체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졸업을 하고 대학교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대학은 사실은 잘 보시면은 20대에서 한 30대 초반까지 이 학교를 떠나서 여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민간체육시설 이외에는. 그래서 여성 20대가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48.2%입니다. 가장 높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30대 넘어가서 아이를 낳고 출산기 때는 완전히 그냥 단절이 돼버리고, 겨우 이제 참여하는 게 40, 50, 60대.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에는 여성들의 40, 50, 60대가 가장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여성들의 생애 주기별로 특징들을 잡아내고 제약사항 등을 잡아낸다면, 정책을 좀 더 마이크로하게, 그리고 시설의 이용도 어떻게 좀 가져갈 건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생애주기성이 앞으로 여성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믿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생애주기 프라임을 이용해서 앞으로 향후 미래 사회에서 여성 스포츠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해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지원 교수님 어떠실까요? 여성 스포츠 단절화 전략에 있어서 경력 단절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혹시 알아보신 바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뭐 제가 그 경험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이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혹은 이런 것들이 그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심각한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가라는 고민을 뭐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문화와 굉장히 이제 연결되어 있다. 조금 전에 아까 이제 남상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 스포츠 운동에 대한 뭐 주변의 인식,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제약되는 요소가, 우리 이제 약간 뭐 이 직장에서의 남성들의 문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뭐 약주를 마시긴 하는데, 밤늦게까지 이제 이런 우리 음주하고 뭐 그런 이제 소셜이라 그러죠. 이런 문화가 남성 중심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 이제 결혼한 여성의 가지는 몫이 이제 애를 키우고 집안일하고 하는 것들이 온전히 그렇게 몫으로 남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불평을 하거나 그것을 개선을 하게 되면 약간 사회성이 모자라는 이제 여성으로 인식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에서 그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거기는 3시만 딱 되면 학교에서 어떤 중요한 미팅이 있고 하더라도 애들 픽업이 최우선이다. 우리 집에 애를 픽업하러 간다 그러면 누구도 제한을 없이 다 그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몫이 뭐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몫을 가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좀 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운동선수 출신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이제 경력 단절이 우리 한 5년 10년 다른 일 하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하려 그러면 상당히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력 단절이 이제 여성으로 하여금 약간 이제 실력이 좀 이제 부재가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회의 트렌드에 못 따라간다거나 남성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해오던 남성에 비해서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서 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들이 육아에 모든 힘을 바치고 있고, 그런 사실 육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여성 스포츠 활동 참여의 제약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남유신 교수님께서는 그 전에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 체육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여성 생애 주기에 맞춤형 체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생애 주기를 남성과 같이 영유아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여성은 신체적으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은 청소년기에 월경을 합니다. 그러면 남성과 다른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되죠. 또 임신을 하면 임신기에 맞는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신체 활동하고 좀 다른 신체 활동을 또 해야 되죠. 출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 체육은 이렇게 핀셋으로 생애 주기에 맞는, 임신기에는 임신기에 맞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출산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정말 우리 출산하고 어디 시설에 가서 이제 내가 출산하고 몸을 추스리는 동안에 지도자들이 가서 운동을 시켜주는, 그럼 훨씬 회복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출산을 하면 유아 도우미가 집으로 옵니다. 2주간 집으로 오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정말 지도자들이 가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특히 여성 지도자가 가서 출산에 맞는 운동을 지도해주면 훨씬 건강한 삶으로 빨리 회복이 되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생애 주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선이 돼야 여성 체육이 정말 발전을 하고 전 연령대가 여성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데, 특히 생활체육에 참여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전 국가대표 스키 선수였던 서정화 선수께서는 실제로 주변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훌륭한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이라든가 또 여성체육 활동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안타까우셨던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 국가대표 선수가 본 스포츠의 성평등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 선수 입장에서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 현장에서의 성평등은 아직 나아갈 길이 먼 것 같고요. 근데 잠깐 방금 이제 뭐 스포츠가 그러면 원래 남성적 분야인데 여성을 왜 더 소위 이제 배려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사실 남녀 차별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있어왔던 차별이 스포츠 현장에서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성별이라는 건 태어날 때 주어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남성은 더 이제 뭐 힘이 세고 뭐 키가 더 크고 이렇다는 이유로 이제 신체 활동에 더 적합하고, 여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처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있어왔던 그 차별의 역사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시선 때문에 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한받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지속되는 반복되는 그 사이클 속에서 여성은 스포츠를 싫어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포츠에 대한 기준이 그동안 너무 남성에 맞춰져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성을 더 배려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는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잘못된 역사를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단순히 지금 여기 낮춘 거를 배려해서 올리자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너무나 잘못돼 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30대 초반인데 요즘에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 인별그램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운동하는 여자가 대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해시태그 검색을 해보면 운동하는 여자 해시태그가 되게 많은데 전부 다 약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이제 몸매가 부각되는 사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직도 스포츠 운동하는 여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남성이 즐기는 이제 여러 다양한 종목, 정말 땀 흘리고 이 스포츠에 좋은 가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뭐 신체적, 정신적인 좋은 영향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봤던 이제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마르고 이제 좀 몸매가 좋고, 소위 말하면 이런 거에 맞춰서 여성 스포츠가 아직은 제약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스포츠 분야에서 기존에 있어왔던 성차별을 더 시정하고 더 오히려 성평등을 발전시킬 되게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한국 여성 스포츠 내에서의 이제 성평등을 얘기했다면, 스포츠를 통해서 성평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해보면 뭐 여성은 이제 운동을 못한다, 아니면 운동의 그런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기존의 남성 중심에서 맞춰왔던 그런 스포츠의 기준을 이제 정말 여성 쪽으로 조금은 더 옮겨와서 여성의 입장에서 좀 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 나간다면, 그 기존에 이제 여성에 씌워져 왔던 신체적인 그런 성차별적인 그런 부분들도 스포츠를 통해서 오히려 성평등을 더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포츠를 통해서 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박주희 사무총장님께서 최근에 아시아올림픽 평의회가 주관한 2030 아시안게임 유치도시 평가위원회에 4명 중에 유일한 여성위원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여성의 성평등 어떤가요? 네, 지금 방금 서정화 선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남성 중심의 스포츠, 그리고 또 뭐 오히려 또 여자를 너무 배려해서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말도 사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 말에 그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OCA에 2030 아시안 게임 유치 도시를 평가하는 그런 자격으로 해서 아시아 스포츠 여성을 대표해서 사우디 리야드하고 카타르 도하를 다녀왔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이 중동 지역은 뭐 특히나 여성의 뭐 비단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엄청 엄격하고 되게 그런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도 또 이슬람 율법이 가장 보수적이고 뭐 사회 전체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 저도 알고 갔습니다. 갔는데 뭐 예전에는 옷차림은 물론이고 뭐 여성에 대해서 아예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고 운전할 수도 없었고 스포츠 관람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던 곳이 사우디인데요. 제가 갔던 2020년의 사우디는 이제는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변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전도 못하는 나라였는데 2017년까지는 운전뿐만 아니라 여성을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스포츠에서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성이 단순히 스포츠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애 주기에서 그거를 위에 있는 세대를 깰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남녀가 함께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한 스포츠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던 게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그렇게 가장 그 보수적인 나라조차도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스포츠 특히 여성에 대한 뭐 배려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다름 아까 특수성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장애인 체육을 좀 비교해서 얘기해드리면 장애인이 뭔가를 우리가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그거에 맞는 특수성에 맞는 게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성도 여성과 남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의 권리로서 스포츠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서로의 그런 어떤 젠더 이퀄리티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박지영 교수님. 네. 저는 그 스포츠 분야에 그 상당히 불평등적 요소들이 이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이나 제도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한 예로 지난 달에 그 개최되었던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어떤 여성 선수가 옷을 거꾸로 잘못 입고 나온 거예요, 출전을. 그래서 그 선수가 이제 그 현장에서 벗고 이제 옷을 바로 고쳐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심판이 이제 그 여자 선수한테 페널티를 준 거예요. 근데 페널티를 받은 여자 선수가 이제 항의를 했죠. 남자 선수들은 현장에서 그 옷 갈아입고 하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이제 고쳐 입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판은 자기는 규정대로 한 것밖에 없다. 그런 규정에 이제 남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좀 해서 물리적인 차별을 극복하는 이제 법과 제도의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여성 스포츠가 발전을 하는 것이 아까 스포츠 관람을 하든 참여를 하든 이것이 굳이 스포츠 영역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 스포츠 산업에도 그것이 상당히 이제 시장을 키우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야구나 프로 배구가 왜 그렇게 대중들로부터 인기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성 팬, 20대 여성 팬들의 유입이 지금 이제 그렇게 열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대 여성 팬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릴 때부터 좀 우리 스포츠 참여도 그렇고 관람도 그렇고 관람하는 영역 이런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5분께서 굉장히 의미 있고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벌써 시간이 저희가 꽤 많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랐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나라 여성 스포츠 현실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들 또는 어떠한 필요한 것들이 있을지 또는 여성 스포츠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하게 한 분씩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에 계신 서정화 선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남성의 기준에 맞춰온 스포츠를 변화시켜서 스포츠에서의 성평등을 넘어서 스포츠를 통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토크쇼의 주제도 여성의 한계를 넘는다는 주제인데 그런 한계를 넘으려면 사실 운동할 때도 선수들이 항상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일정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인 것만큼 네, 기존에 되게 오늘 좋은 제안들 그리고 네, 새로운 이제 목표들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토크쇼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아니면 제도나 문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좀 준비를 해주십사 미리 좀 부탁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여성 스포츠계 현주소는 땡땡땡이다. 그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리 준비하긴 했는데 살짝 길고 진부해서 할까 말까. 새로운 네. 우리나라 여성 스포츠계 현주소는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할 때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상우 교수님, 예, 간단하게 말씀과. 네. 저는 앞으로 여성 스포츠 관련돼서 좀 크게 세 가지 정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여성 스포츠가 문제가 있다, 또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럼 어디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 지형을 지금 파악했냐, 그렸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없어요. 그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자꾸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뭘 고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성 스포츠의 문제 지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려야 된다. 두 번째, 아까 이제 박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과 제도에서 성차별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를 더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여성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게 말입니다.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가 있는 상태거든요. 대표적인 게 댄스 스포츠에서 여성 댄서들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가 적다 보니까 남자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그런. 근데 남자 댄스 스포츠 선수들이 피해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구조적 폭력인데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축구로 팀을 짜갖고 자기들이 전략을 세워보고 그런 어떤 교육의 장이 좀 변화돼야지 얘들도 나도 리더십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일단 학교 현장에서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큰 세 가지 정도가 앞으로 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남상우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스포츠계 현주소는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좀 출발도 못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갈 길이 너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윤신 교수님. 예, 사회자가 질문하신 거 먼저 대답을 하면요. 우리나라 여성 스포츠의 현주소는 프레임에 gat혀 있다. 여성 스포츠의 한계에 갇혀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 프레임을 깨자. 예를 든다면 여학생은 체조를 좋아한다. 여성은 방송 댄스를 좋아한다. 이런 프레임에 가둬두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 스포츠 클럽 전국대회 있을 때 제가 많이 심사를 다녔는데 플라잉 디스크 하면서 애들이 엄청 땀 흘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은 하고 이렇게 프레임 속에 가둬두지 말자. 이게 그 프레임을 우리가 깨부수면 여성 체육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주희 사무총장님.
네, 지금 뭐 다른 패널분들께서 뭐 제도적, 뭐 구조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우리가 준비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여성이지만 여성에 대한 많은 참여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 뭐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정작 나서는 사람들이 없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변화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 여성 스포츠 현주소는 근데 실제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네, 희망을 갖게 되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재영 교수님. 우선 사람 행동도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죠? 습관도 그렇고 그게 포함해서 사회 문화적인 것도 우리가 그 바꾸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여성 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는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하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즐거움의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유입을 시켜줘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코멘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 스포츠의 현주소는 아직도 여전히 유리천장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성의 날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성평등 포용 사회의 실현일 것입니다. 여성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 성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 규명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책의 수립 그리고 반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포럼에서 나눈 한국 여성 체육계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여성 스포츠 활동의 제약 등에 대한 담론은 여성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 스포츠계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톡 콘서트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의미 있고 값진 토론해 주신 5분의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37회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톡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